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1696년 숙종 22년 평안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은 이어둔. 원래는 그냥 동네에서 농사짓고 살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대체 어떤 상황까지 몰리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실제로 뭘 먹고 살았는지, 그 끝에 무엇까지 입에 넣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 이어둔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평소에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 밥상에 뭐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쌀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 정도면 그래도 사람답게 먹고 살았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사실 형편이 괜찮은 집 이야기였어요. 절대 다수 백성들 밥상에는 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피, 조, 기장, 메밀 같은 잡곡이었어요. 쌀은 자기가 농사지어도 자기 밥상에는 잘 안 올라왔다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농사는 대부분 소작이었거든요. 자기 땅이 없는 농민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요. 그 수확물의 절반 가까이를 지주한테 바쳐야 했습니다. 병작반수라고 불렀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벼 10가마를 거두면 그중 5가마는 지주에게 가고요. 남은 5가마로 가족이 다음 가을까지 먹고 다음 농사에 쓸 씨앗까지 마련해야 했던 거예요. 힘들게 1년 농사지어서 거둔 곡식의 절반을 떼어주고 나면 남은 걸로 다음 가을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쌀은 키워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남은 잡곡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부엌 풍경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흙으로 만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솥을 올려서 잡곡을 끓였습니다. 물을 넉넉히 부어서 죽처럼 끓이는 게 기본이었는데요. 그래야 적은 곡식으로도 그릇을 채울 수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그날 그 집에 먹을 게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땅을 가진 양반이나 자작농은 일부였고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선 백성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은 자기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잡곡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었어요. 피는 거칠고 까칠해서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고요. 조는 좁쌀이라고도 부르는데 피보다는 부드러웠지만 그래도 쌀밥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기장은 그나마 단맛이 좀 있어서 명절 때 떡을 만들 때 쓰기도 했어요. 메밀은 가루를 내서 묵이나 국수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런 잡곡들을 그냥 밥으로 짓기도 했지만 양을 늘리려고 나물이나 시래기를 섞어서 짓는 경우도 많았어요. 밥그릇에 곡식보다 나물이 더 많이 보이는 날도 흔했던 거죠. 이런 가난도 지역마다 정도가 달랐어요. 산이 많은 강원도나 함경도 같은 곳은 논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잡곡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반면 전라도나 경상도의 평야 지역은 벼농사를 짓긴 했지만 그 벼도 결국 지주에게 가는 양이 더 많았어요. 어디에 살든 결국 내 밥상에 쌀이 남는 구조는 아니었던 거죠. 반찬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지금처럼 김치, 나물, 생선, 고기가 한 상에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집에서는 된장이나 소금에 절인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평생 손에 꼽을 정도로만 먹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정도였죠. 매일 먹는 밥상이라는 게 잡곡밥 한 그릇에 짠 된장 한 숟갈을 얹어 넘기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나마 된장과 간장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 큰 독에 담아두고 1년 내내 꺼내 먹는 시기였어요. 김치도 지금처럼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매운 김치가 아니라 그냥 소금에 절인 채소에 가까웠습니다. 이 정도가 1년 동안 거의 유일한 반찬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금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다와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했습니다. 장을 담그는데도 소금이 필요한데 이 소금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던 거예요. 짠 된장 한 숟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 꽤 큰 사치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1년 내내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바로 봄이에요. 가을에 거둔 곡식은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요. 봄이 되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리는 아직 안 익었어요. 보리가 익으려면 초여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작년 곡식은 다 떨어지고 올해 보리는 아직 안 익은 그 사이의 시기를 사람들은 넘어가야 했어요. 이 시기를 버티려고 사람들은 가을부터 미리 대비를 했어요. 나무를 캐서 말려두고 무청을 엮어서 시래기로 만들어 두고요. 이때 산과 들에서 캐는 나물도 다양했어요. 냉이, 달래, 쑥, 쓴바귀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나물들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부족한 곡식을 대신해서 양을 채우는 또 하나의 주식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봄이 깊어질수록 곡식은 줄어들고 밥에 들어가는 나물의 비율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곡식 한 줌에 나물이 한 바가지인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음식으로 버티면서도 농사일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요. 지금으로 치면 하루 종일 몸을 쓰는 노동을 하면서 식사는 멀건 죽 한두 그릇이 전부였던 거예요. 배는 늘 고프고 몸은 늘 무거웠던 게 그 시기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래도 1년에 며칠은 달랐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평소엔 꿈도 못 꾸던 쌀밥과 고기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기다렸다고 해요. 1년 360일 넘는 날을 잡곡과 나물로 버티고 단 며칠을 위해 그날을 기다린 거죠. 이 시기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끼나 먹었는지 아세요? 기본은 2끼였습니다. 그것도 농사일이 한가할 때 기준이고요. 식량이 부족해지면 한 끼로 줄어드는 집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한 끼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곡식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물을 잔뜩 부어서 멀건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봄볕은 점점 따뜻해지는데 집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고요.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도토리였습니다. 도토리를 줍는 건 주로 아이들과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주워도 한 끼 식량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평소에도 도토리를 모아서 나라에서 비축하게 할 정도였어요. 풍년에는 돼지나 먹이던 도토리를 흉년에는 사람이 밥이나 가루로 만들어 먹었던 거죠. 도토리도 그냥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토리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며칠씩 물에 담가두고 그 물을 몇 번이나 갈아줘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떫은 맛이 빠지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만든 도토리를 가루로 내거나 묵으로 만들어서 죽이나 떡 대신 먹었던 거죠. 근데 도토리만으로 버틸 수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흉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봄의 이야기예요. 정말 큰 흉년이 닥치면 사람들은 도토리를 넘어 또 무엇을 찾아 나서야 했을까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도토리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건 흉년이 들었을 때나 등장하는 음식이고 평소에는 전혀 다른 걸 먹었어요. 오늘은 그 평소 밥상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흉년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백성의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찬이 아니라 국이었어요. 밥과 국,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한 끼가 됐거든요.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첩수로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반찬을 담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12첩, 양반가는 9첩까지도 차릴 수 있었지만 서민은 보통 3첩이 기본이었어요. 3첩이면 김치, 장, 나물 정도가 전부였던 거죠. 국과 밥을 빼고 정말 반찬만 3가지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된장국이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그 안에 무나 시래기, 아욱 같은 걸 넣고 끓이면 됐어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고 끓이면 그게 그날의 국이 됐던 거죠. 계절마다 들어가는 재료도 달랐는데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를 넣은 국, 여름에는 호박이나 오이를 넣은 국, 가을에는 무, 겨울에는 시래기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된장국이라는 틀은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계절마다 바뀌는 시기였던 거예요. 반찬 쪽으로 가볼게요. 가장 흔한 반찬은 나물이었습니다. 나물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봄에는 냉이, 달래, 쓴바귀, 돌나물 같은 걸 캤고요. 여름에는 가지, 호박잎, 고구마 줄기를 데쳐서 무쳤습니다. 가을에는 토란대를 말려두기도 했고요. 이렇게 철마다 다른 나물을 캐고 말리고 무치는 게 한 해 반찬의 거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나물을 신선할 때만 먹은 게 아니에요. 봄에 캔 나물을 데쳐서 말려두면 이게 묵나물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묵나물을 물에 불려서 다시 무쳐 먹었어요. 지금도 정월 대보름에 묵은 나물을 먹는 풍습이 남아있는데 이게 그냥 의미 있는 행사 음식이 아니라 원래는 겨울철 채소가 없을 때 묵나물을 꺼내 먹던 일상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장아찌도 자주 올라왔어요. 무나 오이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두면 몇 달씩 두고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짜고 아삭한 장아찌 한 조각이면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도 있었어요. 내륙 지역에서는 명태를 말린 푸거나 멸치 같은 건어물을 국이나 반찬에 넣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은 해안가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웠지만 말린 건어물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내륙까지 퍼졌어요. 북어를 잘게 뜯어서 국에 넣거나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젓갈도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었어요. 새우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 오래 삭히면 젓갈이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담아두면 몇 달, 몇 년씩 두고 꺼내 먹을 수 있는 보존 음식이었습니다. 짠맛이 강해서 밥 한 숟갈에 젓갈 조금만 곁들이면 됐던 거죠. 두부도 가끔 밥상에 올라왔는데요. 콩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서 명절이나 잔치 때는 두부를 만들어 국에 넣거나 부쳐서 먹었습니다. 다만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날에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콩나물도 자주 길러 먹었어요. 말려둔 콩을 시루에 넣고 물을 주면 며칠 안에 콩나물이 자라났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없는 계절에도 집에서 직접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소였던 거예요. 여름은 오히려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이라 더 조심해야 했어요. 짜게 절이거나 말려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음식을 짜게 만든 건 입맛 때문이 아니라 상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빨간 김치, 이게 조선 전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게 16세기 말이고 김치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그보다도 한참 뒤인 18세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김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에 고춧가루 없이 그냥 짠맛만 강한 형태였어요.
지금의 백김치나 동치미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밥상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리는 새빨간 김치는 사실 조선 후기에나 등장한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다들 모여서 김장을 했는데요. 이때 담근 김치가 겨울 내내, 길게는 봄까지도 거의 유일한 채소 반찬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나 호박 같은 신선한 채소를 바로 먹을 수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김장 김치와 묵나물, 장아찌가 거의 전부였던 거예요. 팝상 자체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기보다 작은 소반에 1인분씩 따로 차려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올라간 작은 상이었죠. 그릇도 차이가 있었어요. 양반가에서는 녹그릇을 썼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나무나 흙으로 구운 그릇을 썼습니다. 같은 잡곡밥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로 그 집의 형편이 드러났던 거죠. 식사 순서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어요. 보통 집안의 가장이나 어른이 먼저 상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숭늉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일반적이었어요. 숭늉은 밥을 짓고 난 뒤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 끓인 거였는데 이것도 곡식을 한 톨이라도 더 활용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봄에는 산에서 캔 나물로 국과 반찬을 만들고 여름에는 텃밭의 채소로, 가을엔 김장을 준비하고 겨울엔 그 김장 김치와 말려둔 나물, 장아찌로 버티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1년 내내 반복됐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선 백성의 밥상은 가난했지만 동시에 꽤 체계적이었던 거예요. 1년치 반찬을 미리 계획하고 저장하고 꺼내 먹는 살림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그 김장과 장 담그는 일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1년 살림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김장과 장 담그는 이야기를 짚고 갈게요.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메주를 쓰고 김장을 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1년 밥상의 뼈대였어요. 장이 잘 되면 1년 밥상이 살고 장이 잘못되면 1년이 고달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장도 마찬가지로 그해 겨울과 봄 채소 사정을 통째로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1년 살림의 가장 큰 행사였던 거죠. 이제 고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 백성들은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먼저 소고기인데요.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소는 논밭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금령이라는 걸 내려서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했어요. 이 우금령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나 반복해서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금지에도 계속 어겼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선 후기에는 하루에 1000마리 가까운 소가 도축됐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막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소고기가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일반 백성이 정당하게 일상적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잔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 어렵게 구하는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우금령이 잘 지켜졌을까요? 관아에서는 몰래 소를 잡는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했지만 워낙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다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은밀하게 소고기가 거래되기도 했고요. 법과 현실 사이에 꽤 큰 틈이 있었던 거예요. 돼지고기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돼지는 소처럼 농사에 쓰이는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길러서 잡아먹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만 돼지를 키우려면 먹일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는 건 아니었고 그나마 형편이 되는 집에서 명절이나 잔치 때 잡는 정도였습니다. 닭은 비교적 흔한 가축이었어요. 알을 얻으려고 기르다가 알을 잘 못 낳게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잡아서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닭을 기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계란이었어요. 매일 고기를 못 먹어도 닭이 낳은 계란은 그나마 자주 접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국 정도로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도 매일은 아니고 특별한 날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산짐승을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꿩이나 토끼 같은 걸 잡아서 고깃국을 끓이기도 했는데요. 양반들에게는 별미였지만 서민들에게는 그게 소고기 대신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사냥은 주로 겨울철 농사일이 한가할 때 이루어졌어요. 덫을 놓아서 잡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잡은 짐승은 그날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생선이 고기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조기나 멸치 같은 생선을 잡아서 신선하게도 먹고 말리거나 젓갈로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운송수단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내륙까지 신선한 생선이 가는 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음력 10월 초하루가 되면 난로회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었는데 1년에 몇 번 안 되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정리하면 소고기는 법으로 제한된 귀한 음식, 돼지고기는 형편이 되는 집의 명절 음식, 닭고기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육류, 그리고 산짐승은 양반과 서민이 함께 즐기던 별미였던 거예요. 평소 밥상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명절과 거의 겹쳤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기다렸던 그 며칠이 1년 중 유일하게 고기 냄새가 부엌에서 풍기는 날이기도 했던 거죠. 술도 비슷했어요. 집집마다 막걸리를 직접 담가두고 그런 특별한 날에만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고기와 막걸리가 같이 오르는 날이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던 거예요. 잡곡으로 밥을 짓고 나물과 묵나물로 반찬을 채우고 장과 김장으로 1년을 버티고 명절과 제사로 고기를 채워 넣는 흐름. 이게 다 모여서 1년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닌데 세대를 거치며 다듬어진 이 흐름이 정말 정교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흐름도 한번 흉년이 겹치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기서 다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이어둔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1696년 굶주림 끝에 인육을 먹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 숙종은 그 죄를 굶주림의 죄라고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순간이 조선 500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다시 잡곡을 심고 나무를 캐고 장을 담그고 김장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무너지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잡곡을 심고 나무를 캐고 장을 담그면서 처음부터 다시 그 흐름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그 끈기와 반복이 결국 지금 우리 식탁의 뼈대가 된 거죠. 도토리 가루, 시래기 한 줌, 된장 한 종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1년을 버티는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이 모든 게 그 체계의 연장선이고요. 부족한 자원으로 이렇게까지 정교한 식문화를 만들어낸 조상들의 지혜, 정말 경탄스럽지 않나요? 이게 그냥 가난한 밥상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쌓아 올린 밥상이었다는 걸 오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된장찌개나 김치를 보시면 그 안에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지금도 직접 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사 먹는 게 더 익숙해지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